네, 안녕하세요. 보육 과정의 이해 첫 시간으로 지금 이번 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육 과정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육 과정에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개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보육 과정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보육 과정인가? 이만큼이 보육 과정인가?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 과정이다라고 딱 생각했을 때는 누리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보육과정으로,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요거 가지고만, 그러니까 즉 각각의 해당 활동 영역별로 어느 정도 분량이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보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건지 이 화면에 제시된 대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가 제일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육의 핵심 요소이고 유아학 보육 기관에서 영유아들을 돌보는 기본 틀이며 기준,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들이 총망라가 보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구하려는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순영 학자가 제시한 것들을 가지고 보육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미국, 원래 이제 유아교육이 미국부터 출발을 했고, 그쪽의 틀을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NAEYC라든가 NAESCCD에서, DE에서 제시한 이 보육 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영유아가 학습하는 내용,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보육 과정의 목적을 영유아가 직접 성취하기 위해서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과물보다는 과정, 이런 차원에서가 먼저 주된 초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들이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사들, 성인들이 돕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도움을 주기 위한 교사가 하는 모든 일에 관련되는 일련 행동들, 그리고 그동안의 가르침을 주고받는 교수학습,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겠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 상황 등에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라고 서술한 조직의 전체적인 틀을 지금 보육 과정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상황에서도 나온 과정들이 배우는 거 뭘 배우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우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교사가 아이들을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건데요. 어떤 방법대로 가르쳤는지 이런 것들이 쭉 망라되어서 정리된 거, 서술화된 조직한 틀이다라고 하는 게 보육 과정의 개념으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본 거는요. 영유아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경험과 학습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해 놓은 것, 그게 보육 과정이다. 그리고 보육 목적, 이거를 효과적으로 성취해가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보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철학적인 신념, 그리고 이론, 이런 것들이 보육 과정 내에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보육 과정이라는 거는 보육 내용뿐만이 아니라 목표, 또 방법, 그리고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포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보육 평가라는 개념까지도 포괄하는 거. 이게 보육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는요, 모든 보육 과정 내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있고 어느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베이스를 어떻게 가지고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배경과 적합하게 평가가 바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보육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평가의 개념은 배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평가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보육과정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지금부터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육의 대상이 있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정, 영유아 보육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가정 기본 중심으로 두고요. 그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보호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조금 뭐 학대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장기간 입원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놓쳐져 있는 상황, 뭐 수감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만 있는 상황, 이런 요보호 상황의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특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 요구 사항이 좀 더 필요한 아이들, 가정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모두 포괄해서 돌봄을 요구하는 가정의 아이들인데, 조금 전에 만 5세까지의 영유아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이런 데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법에서 추구하는 게 만 12세까지로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 12세까지가 모든 그냥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반 가정 같은 경우도요. 만 12세까지의 아동에 해당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일반 가정의 만 12세,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게 흔치 않기 때문에 옆에 제시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장애아, 그리고 요보호 상황의 가정의 아동인 경우에 이 해당되는 연령까지 보호를 필요로 하더라 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제시가 된 거지, 일반 가정에서 만 12세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얘는 여기 분명히 만 5세까지라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봄교실 보면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학년 위주로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아예 3학년 이하로 제한을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여기 이 의미하고 연결지어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연령이 높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좀 더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 뭐 간식이라든가 뭔가 챙겨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은 더 컸기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외라기보다도 조금 덜 도와줄 수 있지만, 연령이 어린 아이들은 그 손길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연령 위주로 이제 그 돌봄 교실의 기회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회 제한이 좀 있었는데, 우리는 굳이 원하는 인원과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그런 선착순 내지는 뭐 추첨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아이들이 만 12세까지는 보육의 대상으로 잡힐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 서비스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포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출생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 그리고 그 이상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이렇게 특별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예, 그런 가정의 아이들로 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보육 대상에 이어서 어떤 거를 하느냐, 보육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는데요. 보육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적으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라는 거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이라는 거는 일상 양육을 위한 시간, 그러니까 더 어린 영아들의 경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먹을 수 없죠, 얘네들은. 그래서 수유를 해주는 거, 이유를 해주는 거. 그래서 이유, 수유, 그리고 배변, 그리고 낮잠. 요게 일상 양육을 위한 필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큰 아이들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좀 더 연령이 컸어요. 걔네들은 우유 주지 않아요. 수유, 뭐 이유나 수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급식과 간식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급식과 간식이 제시가 되는 거고요.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 시간. 보육 프로그램에서는 종일반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낮잠 시간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낮잠, 취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변으로서는 어린 연령에서는 교사가 직접 기저귀 가리를 해주면서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같이 뭐 다 같이 이동을 하면서 배변을 제공을 하는 거고 배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조금 더 연령이 컸어요. 만 3세 이상부터 됐어요. 이 아이들은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수시로 이야기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배변 활동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일상 양육을 위한 필수로 들어가는 거 급간식과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좀 먹고 잡고 싸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일상 양육을 위해서 필수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 활동으로는 개별 활동이라든가 집단 활동 적절하게 이렇게 부분을 나누어서 개별과 집단으로 구분지어서 개별 활동 시간 몇 %, 집단 활동 시간 몇 % 이런 식으로 적절한 배치를 합니다. 근데 무조건 집단 활동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연령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어릴수록 어떤 활동이 많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대로 연령이 어릴수록 개별 활동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왜냐? 모아놓고서 아이들을 뭐 이렇게 지도한다, 가르친다라는 개념을 할 때 어리면 한 자리에 앉아있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금방 이동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집단 활동으로 많이 한다는 걸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당연히 개별 활동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연령이 이제 만 3세, 그러니까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렇게 올라갈수록 집단 활동의 비중이 조금 더 추가된다. 근데 절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놓고 봤을 때 자유놀이라고 하는 게 개별 활동에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이야기 나누기라든가 동화를 들려줍니다. 또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뭐 게임을 합니다. 이런 게 주로 이제 집단 활동의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하루 일과 전체를 놓고 보면 집단 활동이 절반 이상 간다. 이건 굉장히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활동이 넉넉하게 많은 게 최고로 좋은 거고요. 집단 활동이 추가가 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추가되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지 그게 집단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로고 제시되고 있는 보육 프로그램의 예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과정을 보육 주체를 가지고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육 과정의 특성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보육 대상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고 어디서 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운영 주체, 운영 시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육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누가 설립을 했느냐. 나라에서 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우리 직장에서 복지 차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죠. 나라하고 직장 상관없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원장님이 자기 돈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 그런데 그 원이 규모가 작고 어린 연령대, 일명 영아 전담이라고 하듯이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부모 협동 보육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동 육아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부모들이 출자금을 어느 정도씩 내가지고 그 협동조합의 형태로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이다. 그럼 주인이 나라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개인 민간도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법인체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운영 주체에 따라서 보육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시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본 보육이라고 하고 지금 연장 보육, 시간제 보육 이렇게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보육 시설에서는요 종일제를 근간으로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뭐 기본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9시부터 7시 이 정도까지로 기본 가는데 여기에서 기본 보육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시간대. 그래서 왜 예전에 몇 년 전에 맞춤형 보육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과를 조금 더 한 오후 4, 5시 정도까지를 기본 보육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장 보육, 그러니까 연장 보육을 실시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귀가를 그 뒤에 좀 더 추가로 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시간제 보육이다라고 하는 우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볼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간 보육이라는 거는 야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4, 5시부터 귀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뒷시간부터. 그래서 요새 그 보육 교사를 이제 뽑는 다양한 패턴 중에서 오후 시간대로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보육 그 교사들을 따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픈 상황이 있어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종일반으로서 계속 이제 늦게 귀가하게 되는 아이들 중에서 어머님들이 가정에 계시면서 아이를 맡긴 곳과 출근을 하셨다가 가셔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놀이하다 보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 남아있는 아이들, 늦게 귀가가 되는 아이들, 엄마가 퇴근하고, 이제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모님이 퇴근하고 와서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가고 나면 통합보육 이래갖고 반별로 구분이 되어 있던 게 아니라 한 반으로 모여요. 남아있는 아이들이, 조금 늦은 귀가를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같이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가죠. 그 아이들도. 그러면 정말 최후에 남아있는 한 두세 명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도 귀가를 하겠다, 퇴근을 하시겠다고 퇴근 준비를 하시면서 막 청소를 하시고 가방을 이쪽으로 몰아놓고,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또 혹시라도 좀 더 연령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눈치가 가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 내가 안 가니까 저 선생님이 집에 못 가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미루어서 짐작을 하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의 최대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오늘은 꼴등으로 안 가기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발 조금 더 일찍 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문 닫고 나가지 않기를. 그러니까 문은 선생님이 닫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의 소원일 만큼. 근데 엄마들은 또 굉장히 바로 옆에서 근무하시면서 엄마나 아빠가 바로 이 아이를 퇴근 시간 땡 하고 왔을 때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출근하는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본인은 땡 하고 퇴근을 했지만 오는 시간이 있어서 문 닫는 시간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엄마는 매일매일이 미안한 거예요, 아이한테. 그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후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연장제 보육 연장하고 하는 시간에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교사들을 따로 채용을 해서, 단 이제 거기에 조건이 붙어요. 아이들이 갔다고 일찍 퇴근하지 않고 그 시간, 자기의 근무 시간까지는 무조건 있는 거. 그렇게로 하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안해진 거죠. 뭐 내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선생님의 퇴근 시간은 저만큼이니까 선생님이 급하게 몰아쳐서 아이들 있을 때 정리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그렇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각 가정의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이렇게 운영 시간을 다양하게 한 보육 프로그램들이 나온다.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이겁니다. 24시간 보육. 24시간 보육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24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겨진다는 거죠. 그럼 언제 봐요,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경우들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인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부모님을 탓할 거는 못 돼요. 그 직장의 일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24시간 보육을 열어준다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직장의 근로 시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돌려서 2차, 3차의 백업 요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잖아요. 보육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 중심에 대해서 생각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라에서 지금 자꾸 제시하고 있는 거는 뭘 늘려줄게, 뭘 늘려줄게. 이게 이렇게 길게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는 수준 높은 보육을 해주지만 그렇게 해피할 수는 없는 구조죠.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과의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제도적인 틀에서 그런 구조를 좀 더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확대시키기보다는 그런 일자리에서 그 근무
구조를 조금 더 달리 해주는 편이 훨씬 아이들한테는 행복할 것이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건 추가로. 그리고 휴일 보육이라든가 방과 후 보육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 시간에 따라서 보육이 다양한 보육이 제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보육의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